서울 종로구 골목 깊숙한 곳에 자리한 3대째 이어온 전통 한정식집 고향마루. 이곳에 한 명의 외국인 여성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국제식문화연구원에서 15년간 세계 각국의 음식 문화를 연구해온 레이첼 박사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50여 개국의 식당을 누비며 인류의 다양한 먹거리 문화를 탐구해온 베테랑 연구자였지만, 이날 한국에서 겪을 경험은 그녀의 모든 상식을 뒤흔들어 놓을 것이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따뜻한 온돌 바닥의 기운이 발끝으로 전해졌습니다. 70대쯤 되어 보이는 사장님이 환한 미소를 지으며 다가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디서 오셨어요? 서툰 한국어로 캐나다에서 왔습니다라고 대답하는 레이첼에게 사장님은 더욱 반가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3초만 저를 위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사랑합니다. 안녕하세요. 캐나다에서 온 레이첼입니다. 저는 그날의 경험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메뉴판을 보며 고민하던 저에게 사장님께서 추천해 주신 것은 간단한 비빔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이것 하나만 주문하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잠시 후 제 앞에 펼쳐진 광경이란 주문한 비빔밥. 한 그릇과 함께 테이블 가득히 차려진 10가지가 넘는 작은 그릇들이 나타났습니다. 김치, 콩나물 무침, 시금치 나물, 도라지 무침, 무생채, 멸치볶음, 계란말이, 두부조림, 오이소박이, 그리고 이름도 모를 여러 가지 나물들까지. 제 눈은 점점 커졌고 심장은 빨라졌습니다. 잠깐, 이건 제가 주문한 게 아닌데요? 당황한 저에게 사장님은 그저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반찬이에요. 그냥 나오는 거예요. 그냥 나온다고요? 공짜로요? 제가 다시 묻자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네, 당연하죠. 또 한국에서는 다 이래요. 그 순간 저는 15년간 쌓아온 식문화 연구의 모든 이론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파리의 미슐랭 레스토랑에서는 빵 한 조각, 버터 한 스푼까지 계산서에 올라오는데, 뉴욕의 고급 식당에서는 물 한 잔도 따로 돈을 받는데, 여기서는 이 모든 것을 그냥 준다는 것입니까? 더욱 놀라운 것은 제가 김치 한 접시를 다 먹자 사장님께서 아무런 말 없이 다가와 새로 리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더 드세요라며 환한 미소를 지으시는 모습에 저는 완전히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분명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할머니 집에 온 손자를 대하는 것 같은 그런 따뜻함이었습니다. 제 연구 노트에는 그날 경제학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현상이라고 적었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이미 이 문화에 깊이 매료되고 있었습니다. 이 놀라운 경험 이후 저는 즉시 한국 요리 전문가들을 찾아 나섰습니다. 한국전통음식연구소의 김정희 박사님과의 만남은 제게 반찬에 대한 완전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었습니다. 연구소의 조용한 사무실에 앉아 차 한 잔을 마시며 나눈 대화는 제 연구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박사님, 서구 문화에서 사이드, 디쉬는 말 그대로 옆에 있는 요리, 즉 메인 요리를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찬은 다른 것 같아요. 제 질문에 김 박사님은 잠시 생각에 잠기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반찬은 메인 요리의 조연이 아닙니다. 한국인에게는 완전한 한 끼를 위한 필수 요소죠. 김 박사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밥과 국, 그리고 다양한 반찬이 어우러져야 비로소 제대로 된 식사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수천 년간 쌓아온 식문화 철학이에요. 저는 곧바로 메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반찬의 종류와 개수에도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김 박사님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하셨습니다. 3첩, 5첩, 7첩, 9첩, 12첩 반상이라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이는 반찬의 가짓수를 나타내는 전통적인 분류입니다. 왕이 수라상은 12첩 반상이었죠. 그런데 요즘 일반 식당에서도
10여 가지 반찬을 내놓잖아요? 제가 묻자 김 박사님은 빙그레 웃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한국 문화의 특별함입니다. 귀한 손님을 극진히 모시려는 마음, 푸짐하게 차려서 배불리 먹이려는 정성이 일반 식당에까지 이어진 거예요. 김 박사님은 계속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조화의 철학에서 나왔습니다. 단맛, 신맛, 짠맛, 매운맛, 쓴맛의 오미가 어우러져야 하고 빨강, 노랑, 파랑, 하양, 검정의 오색이 조화를 이뤄야 합니다. 이는 단순히 맛의 문제가 아니라 몸과 마음의 균형을 추구하는 동양 철학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가 그동안 단순히 무료 음식으로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깊은 철학과 지혜가 담긴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그렇다면 이 문화는 언제부터 시작되었나요? 제 질문에 김 박사님은 삼국시대부터라고 봐야겠지만, 특히 조선시대에 완성된 궁중 음식, 문화가 민간으로 전해지면서 오늘날과 같은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반찬 문화의 철학적 배경을 이해한 후 저에게는 더 큰 의문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이런 비즈니스 모델이 가능할까? 경제학을 전공한 저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음식 원가와 인건비, 임대료를 고려했을 때 이런 방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것이 신기했거든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명동의 50년 전통을 자랑하는 한정식집 궁중마루였습니다. 사장님이신 박진우 사장님은 제 질문을 듣고 잠시 미소를 지으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걱정이 많았어요. 이렇게 많은 반찬을 공짜로 내놓으면 망하는 거 아닌가 하고요. 박 사장님은 계산기를 꺼내 보여주시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더 이익이에요. 손님이 만족하면 다시 오고 그것이 진짜 수익이거든요. 구체적인 숫자를 들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반찬 원가는 메인 요리 가격의 30% 정도예요. 하지만 재방문율이 80%가 넘어요. 신규 고객을 유치하는 마케팅 비용을 생각하면 훨씬 경제적이죠. 박 사장님의 설명에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의 젊은 사업가가 운영하는 현대식 한식당이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은 더욱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반찬 무료 제공은 한국 식당업계의 암묵적 룰이에요. 만약 반찬을 유료로 판다면 손님들이 받아들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손해 아닌가요? 제가 묻자 김 대표님은 웃으며 답했습니다. 전혀요. 반찬 때문에 오는 손님도 많고 입소문도 더 빨리 나요.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한테는 이게 최고의 차별화 요소거든요. 실제로 이 식당의 매출 데이터를 보여주셨는데 반찬 서비스를 강화한 후 매출이 40%나 증가했다고 했습니다. 반찬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예요.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죠. 세 번째로 만난 분은 식당 컨설팅 전문가인 이상호 박사님이었습니다. 이 박사님은 더욱 깊이 있는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경제학에서 말하는 번들링 전략과 고객 확인 효과가 완벽하게 결합된 사례입니다. 메인 요리와 반찬을 패키지로 제공함으로써 고객의 지각된 가치를 높이고 동시에 재방문을 유도하는 거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중요한 건 사회적 신뢰예요. 이 박사님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반찬을 푸짐하게 내놓는 식당은 인심 좋은 집이라는 평판을 얻게 되고 이는 곧 브랜드 가치로 이어져요. 이런 무형의 자산은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소중하거든요. 그제야 저는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치밀하게 계산된 비즈니스 전략이면서 동시에 고객과의 신뢰 관계를 구축하는 사회적 장치였던 것입니다.
식당에서의 반찬 문화를 이해한 저는 이제 가정에서는 어떤지 궁금해졌습니다. 한국 문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가정의 식탁을 봐야 한다는 조언을 듣고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사시는 이순자 할머니 댁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와 함께 무언가 끓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부엌에서 분주히 움직이시는 이 할머니의 모습은 마치 한 편의 예술 작품을 보는 듯했습니다. 75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손놀림은 정확하고 빨랐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많은 반찬을 매일 만드세요? 제 질문에 이 할머니는 환한 미소를 지으시며 답하셨습니다. 그럼요. 가족들이 맛있게 먹어야 하는데 대충 할 수 없죠. 그리고 저를 부엌으로 안내하시며 하나하나 보여주기 시작하셨습니다. 김치 냉장고를 열어보니 각종 김치와 장아찌들이 가득했습니다. 배추김치, 깍두기, 오이소박이, 열무김치, 갓김치까지. 이거 다 할머니가 직접 담그신 거예요? 저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당연하죠. 사서 먹는 김치는 맛이 없어요. 우리 가족 입맛에 맞게 담가야 해요. 냉장고에는 김치뿐만 아니라 각종 밑반찬들도 가득했습니다. 콩나물 무침, 부지깽이 나물, 도라지 무침, 무생채, 멸치볶음, 장조림, 김치볶음까지. 이 모든 걸 언제 만드시나요? 제가 묻자 이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습니다. 틈틈이 만들어요.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씩 하고 저녁에도 부족한 거 보충하고. 저는 할머니의 일과를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치 상태를 확인하고 부족한 반찬이 있으면 시장에 가서 재료를 사오신답니다. 그리고 온종일 조금씩 반찬을 만드셔서 가족들이 집에 올 때까지 테이블 가득 차려놓으신다고 했습니다. 힘들지 않으세요? 제가 조심스럽게 묻자 이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전혀 안 힘들어요. 가족들이 맛있다 하며 먹는 모습 보면 피로가 다 풀려요. 그게 바로 어머니 마음이거든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할머니의 며느리와 손자, 손녀들이 하나둘 집에 돌아왔습니다. 테이블에는 어느새 15가지가 넘는 반찬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가족들은 당연하다는 듯이 각자 좋아하는 반찬을 집어 먹었습니다. 할머니 김치 진짜 맛있어요. 손녀가 말하자 할머니의 얼굴에 꽃이 피었습니다. 많이 먹어라. 더 있으니까 부족하면 더 가져와.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사랑을 표현하는 방식이라는 것을. 집에서도 이렇게 많이 준비하시는군요. 제가 감탄하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은 정성이에요. 가족을 위해 정성을 다하는 게 당연하죠. 그게 바로 우리네 어머니들이 해온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될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는 한국 반찬 문화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를 깊이 경험한 후 저는 이것이 정말 세계적으로 특별한 현상인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서울 이태원의 한 카페에서 해외 거주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을 인터뷰하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로 만난 분은 프랑스 파리에서 10년간 거주한 경험이 있는 박정민 씨였습니다. 파리에서 정말 충격받은 게 뭔지 아세요? 박 씨는 쓴웃음을 지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파리 레스토랑에서 빵 한 조각도 돈을 받더라고요. 심지어 버터까지 따로 계산하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정말이었어요. 박 씨의 증언은 계속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물, 단무지, 양파까지 그냥 주잖아요. 그런데 파리에서는 물 한 잔도 유료고 화장실 사용료까지 받는 곳도 있어요. 계산서를 받을 때마다 이것까지 돈을 받나 싶었죠. 두 번째로 만난 분은 뉴욕에서
회계사로 일한 경험이 있는 김서연 씨였습니다. 뉴욕에서는 물값도 따로 내야 해요. 그리고 팁까지 줘야 하니까 실제 비용이 메뉴판 가격의 배는 나와요. 김 씨는 한숨을 쉬며 계속했습니다. 한국 식당 가격이 비싸다고 하는데 해외 나가보면 한국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깨달아요. 세 번째 인터뷰인은 독일 베를린에서 유학한 이준호 씨였습니다. 독일에서는 식당에서 물도 유료고 빵도 유료예요. 심지어 케첩이나 마요네즈 같은 소스도 돈 받아요. 그리고 테이블 사용료까지 따로 있어서 정말 놀랐죠. 더욱 흥미로운 증언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일본에서 거주한 경험이 있는 최유진 씨는 일본도 반찬 문화가 있지만 한국만큼 다양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리필은 거의 안 되죠 라고 했습니다. 중국 베이징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한상우 씨는 중국은 반찬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모든 요리가 따로따로 주문하는 시스템이죠. 한국처럼 밥 하나 시켜도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 정말 특별한 문화인 것 같아요 라고 증언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미국 LA에서 한국 식당을 운영한 경험이 있는 송미영 씨의 이야기였습니다. 처음에 LA에서 한국 식당을 열 때 한국식으로 반찬을 많이 내놨어요. 그런데 미국 손님들이 계속 이거 얼마예요? 라고 묻더라고요. 공짜라고 하니까 믿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어요. 송 씨는 계속해서 나중에는 반찬이 무료라는 표시까지 따로 했어요. 프리 사이드 디쉬라고요. 그래도 처음 오는 손님들은 계산서 확인하더라고요. 진짜로 돈 안 받는지 확인하려고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증언들을 들으며 저는 한국의 반찬 문화가 얼마나 특별한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이런 문화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을. 그리고 팁 문화가 없다는 것도 외국인 입장에서는 정말 큰 장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반찬 문화를 해외에 알리고 싶지 않으세요? 제가 묻자 여러 인터뷰이들이 입을 모아 말했습니다. 이미 한류 덕분에 많이 알려지고 있어요. 하지만 직접 경험해봐야 진짜 감동을 알 수 있죠. 말로는 설명이 안 되거든요. 해외와의 비교를 통해 한국 반찬 문화의 특별함을 확인한 저는 이제 그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여러 전문가들과의 상담 끝에 저는 한국의 정 문화와 반찬 문화의 연관성을 탐구해 보기로 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부산의 60년 전통을 자랑하는 노포 할매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이신 김영순 할머니는 올해로 81살이시지만 여전히 직접 음식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 단골 손님들에게 특별히 더 챙겨주시는 것 같던데요. 김 할머니는 빙그레 웃으며 답하셨습니다. 그럼요. 오래 다닌 손님들은 가족 같잖아요. 가족한테 대충 줄 수 있나요? 실제로 제가 관찰한 바로는 처음 온 손님에게는 기본 반찬을 주시지만 단골 손님들에게는 특별한 반찬을 하나씩 더 챙겨주시더군요. 이 도라지 무침은 우리 단골 김 선생님이 좋아하는 거예요. 미리 따로 만들어놨어요. 김 할머니가 특별한 반찬을 내오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음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게 우리 문화잖아요. 정성껏 해드리면 손님들도 그 마음 알아주시고요. 더욱 놀라운 것은 처음 온 손님들에게도 가족처럼 대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젊은 대학생이 혼자 와서 밥을 먹고 있는 것을 보시고는 많이 드세요. 젊을 때 잘 먹어야 해요 라며 계란말이를 하나 더 갖다 주셨습니다. 그 학생이 고맙다고 인사하자 뭐요? 당연한 거지 라고 하시더군요.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서울 을지로의 작은 백반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이신 박철민 씨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식당 한다는 게 단순히 음식 파는 게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곳이죠.
그러니까 정을 나누는 게 당연해요. 점심시간이 되자 이 식당에는 주변 직장인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 사장님은 한 명 한 명의 얼굴을 다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김치찌개 어때요? 어제 야근하셨다면서요? 고기 좀 더 넣어드릴게요. 이런 대화들이 자연스럽게 오가는 모습을 보며 저는 감동받았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것은 혼자 온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똑같이 정성을 다하시는 모습이었습니다. 영어를 못하시면서도 몸짓으로 더 드세요라고 표현하시고 김치 먹는 법까지 알려주시더군요. 정이라는 게 말이 통해야만 나누는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통하는 거죠. 세 번째로 만난 분은 한국학 전문가인 성균관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의 정미경 교수님이었습니다. 교수님은 정문화와 반찬 문화의 관계를 학문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한국의 정문화는 혈연을 넘어서는 확장된 가족주의에서 나옵니다. 이방인도 한번 받아들이면 가족처럼 대하는 것이죠. 정 교수님의 설명은 계속되었습니다. 반찬을 푸짐하게 주는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내 가족에게 주듯이 정성껏 차려주는 거예요.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온 손님에게 우산을 빌려주는 사장님, 아픈 손님을 위해 특별히 죽을 끓여주는 사장님까지. 이 모든 것이 계산된 서비스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정의 표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젊은 세대들도 이런 정 문화를 이어가고 있나요? 제가 묻자 정 교수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표현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본질은 같아요. 젊은 사장들도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려고 노력하죠. 다만 SNS나 리뷰 시스템을 통해 더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경향이 있어요. 마지막으로 찾아간 곳은 인사동의 전통 찻집이었습니다. 사장님이신 이화영 씨는 차 한 잔에도 정성을 담아야 해요. 손님이 마음의 평안을 얻고 가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우려드리거든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차와 함께 나온 전통 과자들과 견과류는 모두 무료였고 심지어 리필까지 해주셨습니다. 이것도 정의 표현인가요? 제가 묻자 이 사장님은 그럼요. 손님이 기뻐하시는 모습 보면 저도 행복해져요. 그게 바로 정이죠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한국의 반찬 문화가 단순한 음식 서비스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정의 문화라는 것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전통적인 정 문화와 반찬 문화를 이해한 후 저는 과연 이런 문화가 젊은 세대에게도 이어지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와 효율성 추구 경향 속에서도 이 아름다운 전통이 계속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홍대의 트렌디한 한식당 모던한상이었습니다. 젊은 사장님이신 김지훈 씨는 서울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대기업에서 일하다가 가업을 이은 경우였습니다. 세련된 인테리어와 감각적인 플레이팅이 인상적인 이곳에서도 전통적인 반찬 문화는 그대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고민이 많았어요. 요즘 젊은 손님들이 이런 전통을 좋아할까 싶어서요. 김 사장님은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반응이 더 좋았어요. 특히 외국인 손님들은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이 식당의 반찬들은 전통적인 맛을 유지하면서도 현대적인 감각을 더했습니다. 김치는 좀 덜 맵게, 나물들은 좀 더 산뜻하게 조리해서 젊은 입맛에 맞췄다고 했습니다. 전통을 지키면서도 현대적으로 발전시키고 있어요. 형식보다는 정신을 이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더욱 놀라운 것은 김 사장님이 SNS를 활용해 반찬 문화를 알리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인스타그램에 다양한 반찬들을 예쁘게 찍어 올리고 외국인 팔로워들에게 한국 반찬 문화를 설명하는 글을 영어로 번역해서 올리고 있었습니다.
젊은 방식으로 전통을 알리는 거죠. 두 번째로 방문한 곳은 강남의 퓨전 한식당 서울키친이었습니다. 이곳의 대표이신 박소영 씨는 프랑스에서 요리를 배우고 미슐랭 레스토랑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셰프였습니다. 해외에서 일하면서 한국 음식 문화의 소중함을 더 깨달았어요. 박 셰프는 서양식 코스 요리에 한국의 반찬 개념을 접목시켰습니다. 아뮤즈 붓이라고 하죠. 메인 요리 전에 나오는 작은 안주들 말이에요. 이걸 한국식 반찬으로 바꿨어요. 실제로 이곳에서는 메인 요리가 나오기 전에 5가지 작은 한국 전통 반찬들이 아름답게 플레이팅되어 나왔습니다. 외국인 손님들이 정말 신기해해요. 이런 걸 공짜로 주냐고 계속 물어보시거든요. 박 셰프는 웃으며 계속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한국 문화를 설명해 드려요. 음식으로 마음을 나누는 우리 문화에 대해서요. 세 번째로 만난 분은 이태원에서 한식 카페를 운영하는 젊은 사업가 최민지 씨였습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은 가성비를 중시하잖아요. 그런데 반찬 문화야말로 최고의 가성비 아닌가요? 최 씨의 관점은 신선했습니다. 커피 한 잔 값으로 식사하면서 10가지 반찬까지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문화가 어디 있어요? 실제로 이 카페의 메뉴는 합리적인 가격이면서도 푸짐한 반찬이 함께 나왔습니다. 젊은 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음식 사진을 찍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이었던 것은 대학가 근처의 작은 한식집에서 만난 젊은 부부 사장님들이었습니다. 신혼부부인 이들은 결혼하면서 시어머니께 반찬 만드는 법을 배웠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번거롭다고 생각했는데 손님들이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보람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특히 젊은 사장님이 하신 말씀이 인상 깊었습니다. 요즘 혼밥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우리 가게에 와서 따뜻한 밥과 정성스러운 반찬 드시고 위로받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이 일의 의미를 느껴요. 또 다른 젊은 사업가는 배달 앱을 통해서도 반찬 문화를 이어가려고 노력하고 있었습니다. 배달 음식에도 반찬을 포함시켜요. 포장 용기가 좀 더 들어가도 손님 만족도가 훨씬 높아져요. 실제로 이 식당의 배달 음식 리뷰를 보니 반찬도 이렇게 많이 주시다니 라는 댓글들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만난 젊은 사장님의 말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저희 세대가 이 문화를 계속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해요. 한국의 아름다운 전통이잖아요. 다만 방식은 좀 더 현대적으로 바뀔 수 있겠지만 정신만은 그대로 유지하려고 해요. 젊은 세대들이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의지를 보며 저는 한국 반찬 문화의 미래가 밝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2달여에 걸친 한국 반찬 문화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단순히 무료 음식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사실은 인류가 보존해야 할 소중한 문화유산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연구를 정리하는 마지막 날, 저는 처음 방문했던 그 한정식집 고향마루를 다시 찾았습니다. 그때와 똑같이 테이블 가득 차려진 반찬들을 보며 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느꼈습니다. 이제 이것이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수천 년간 이어온 한국인의 정신이 담긴 문화라는 것을 알고 있었거든요. 사장님께서 여전히 환한 미소로 또 오셨네요. 라고 반겨주셨습니다. 2달 전과 같은 반찬들이지만 이제는 하나하나가 다르게 보여요. 제가 말씀드리자 사장님은 고개를 끄덕이시며 이제 우리 문화를 이해하셨군요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연구 결과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내린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단순한 음식 문화가 아니라 나눔과 배려의 정신이 담긴 인류 문화유산입니다. 이것은 그저 학술적인 결론이 아니었습니다.
제 마음속 깊이 새겨진 확신이었습니다. 연구 과정에서 만난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새벽부터 일어나 가족을 위해 반찬을 준비하시는 할머니들, 손님을 가족처럼 대하는 식당 사장님들, 전통을 현대적으로 계승하려는 젊은 세대들까지. 이 모든 분들이 한 마음으로 지켜온 것이 바로 이 아름다운 문화였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것은 경제적 논리를 뛰어넘는 한국인들의 마음가짐이었습니다. 분명히 손해가 될 수도 있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손님이 만족하면 된다. 정성을 다하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시는 분들의 모습에서 저는 진정한 인간애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해외 경험이 있는 한국인들의 증언도 잊을 수 없습니다. 전 세계 어디를 가도 찾아볼 수 없는 이런 문화를 가진 한국이 얼마나 특별한 나라인지 깨닫게 해주었거든요. 심지어 팀 문화가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식문화는 정말 완벽에 가깝다고 할 수 있었습니다. 연구를 마무리하며 저는 한국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이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쓴 연구 보고서의 마지막 문장은 이렇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물질적 풍요로움을 넘어서는 정신적 풍요로움의 상징이며 경쟁과 개인주의가 팽배한 현대 사회의 따뜻한 인간성을 일깨워주는 소중한 유산이다.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버스 안에서 저는 지난 2달을 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한 연구였지만 결국 제 인생관까지 바꿔놓은 소중한 경험이 되었습니다. 이런 문화를 가진 한국이 부럽습니다. 이것이 제 진심이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도 저는 한국 식당을 찾았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그 따뜻한 반찬 문화를 경험하고 싶었거든요. 출국장 안의 작은 한식당에서 마지막 식사를 하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캐나다로 돌아가서도 이 아름다운 문화를 널리 알리겠다고요. 비행기에 오르며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마다 따뜻한 반찬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는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인류가 추구해야 할 진정한 가치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한국의 반찬 문화를 알리기 위해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반찬에 대한 생각을 댓글로 들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페셜 해외 사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